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기대감을 드러내며 영상을 올린 다음날 이들이 엘 클라시코에서 보란듯이 털렸습니다. 기대감을 드러내자마자 대패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는 관계로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시점에서 레알을 같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의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골키퍼의 슈제치니, 최후방의 쿤데, 쿠바르시, 마르티네스, 발데, 미드필더의 카사도, 페드리, 2선의 야말, 가비, 하피냐, 원톱의 레반도프스키가 출전했습니다. 카사도의 선발 출전이 눈에 띄는데 최근 퇴장을 당하거나 집중력 부족을 노출하는 장면이 있어서 더용이 나왔어도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으나 대회 결승전이고 무엇보다 엘 클라시코인 만큼 플릭 감독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스쿼드를 준비해서 나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또한 4-2-3-1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의 쿠르투아, 최후방의 바스케스, 추아메니, 리디거, 맨디, 미드필더의 발베르데, 카마빈가, 2선의 호드리고, 벨링엄, 비니시우스, 원톱의 은바페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또한 가능한 최상의 스쿼드를 준비해서 나왔다 생각합니다. 포백 라인이 다소 눈에 띄지만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의 관계로 이러한 라인업을 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저번 엘 클라시코의 치욕을 결승전 매치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5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여 바르셀로나가 경기 시작부터 끌려다닐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골이든 선수 개인의 역량에 의한 골이든 추격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야말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상황, 쿤데가 공을 받아 패스를 준비하는데 가비가 자신의 마크맨인 카마빈가를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쿤데는 즉시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건넸고 동시에 야말이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달리는 야말을 향해 원터치 패스를 건넸고 야말은 박스 바로 앞에서 신속한 방향 전환 을 통해 추아메니를 따돌리며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한지 플릭의 빠른 트랜지션이 빛을 발한 상황이었는데 쿤데가 공을 받은 시점부터 9초 만에 이뤄진 공격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전방의 압박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기동력이라면 공을 뺏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라붙어 견제만 했어도 쿠바르시의 판단력이 굉장히 조급해져서 빌드업부터 어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은바페가 쿠바르시에게 따라붙었고 쿤데에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본 비니시우스가 그제야 따라붙어 보지만 한 박자 느린 전방 압박의 대가는 점이었습니다. 빠른 기동력을 가졌음에도 따라붙지 않았던 모습은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레알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아 보이게 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샜는데 다시 야말의 돌파 장면을 보겠습니다. 야말의 주발이 왼발이라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역발 윙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 본인이 차기 좋은 각을 만들기 위해 슈팅이나 크로스를 시도하기 전 가운데로 한 차례 접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말이 가운데로 한번 접음으로 인해서 골대 쪽으로 달려가던 추아메니가 관성으로 인해 몸의 방향을 바꾸는데 딜레이가 생겼고 동시에 맨디를 확실히 등 뒤에 두게 되어 두 명의 수비를 한 번에 벗겨내게 되었습니다. 야말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큰 경기나 대회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노련한 플레이로 수비를 벗겨내는 모습을 보면 17살이 아니라 27살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는 공격에 집중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무조건적으로 압박에 참여하여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격 자원 중 윙어에게도 압박을 요구하긴 하지만 이들은 공격도 겸해하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되 한쪽 윙어가 압박에 참여하면 반대쪽 윙어는 굳이 압박에 참여하지 않고 압박 이후의 역습을 준비합니다. 플릭이 본인의 플랜 A로 선택한 이 시스템은 도르트문트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시절의 클롭, 위넨을 이끌었던 하인케스 감독의 게겐프레싱이 생각날 만큼 강도 높은 팀 단위 압박을 구사합니다. 이 전술은 팀의 모든 선수에게 높은 체력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비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 매치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압박의 위치를 아래로 끌어내린 모양입니다. 처진 위치에서의 게겐프레싱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비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팀 공격수가 굉장히 빨라 막기 어려운 경우 전방에서 이러한 압박이 실패했을 때 뒷공간 노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반 4분경 은바페의 골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의 역습이라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비가 제대로 막지 못해 일어난 일인 건 맞습니다. 비니시우스에 대한 압박이 실패함과 동시에 수비수가 빠르게 라인을 형성하려 전력으로 달렸으나 비니시우스와 은바페가 공을 달고 뛰는 게 이들보다 더 빨랐습니다. 즉 이들을 상대로 전방 압박에 실패하며 그대로 실점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기 초반부터 겪었기에 압박 실패에서 이어지는 위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조금 놀란 부분이 있다면 플릭이 자신의 전술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릭의 게겐프레싱을 다시 정리하자면 빠르게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한 신속한 역습으로 득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의 특징은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인데 공의 소유권을 얻어내고자 끊임없는 도전을 하기 때문에 공을 가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없는 압박 강도에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플릭은 라인 컨트롤을 이용해 재미를
경기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을 때 의도적으로 라인을 올려 오프사이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플릭의 축구는 매 순간 주도권을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의 약점 또한 굉장히 명확한데 첫 번째, 선수들의 끊임없는 체력 소모, 두 번째, 라인 컨트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넓은 뒷공간이 무방비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조직적인 압박을 시행하다 보니 누군가 정신을 놓으면 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토대로 파회법이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전술을 딱히 수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전반기에 아틀레티코와 레알에 1, 2위를 내주면서 플릭을 향한 비판은 더욱 심해졌고 지금까지 이런 플릭의 성향상 이번 경기에서도 같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팀 단위의 압박이라는 본인의 팀 컬러는 유지하면서도 단순히 수비 시작 위치를 내린 것뿐인데 이 조금의 변화가 5대2라는 대승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전술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면 남은 일정에도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해버린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의 데뷔 시즌에 대회 우승을 달성했으며 엘 클라시코 연승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저는 야말의 동점골과 바르셀로나의 수비 그리고 플릭의 전술 수정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반기 마무리에 잠깐 주춤했던 바르셀로나지만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회 우승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